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 뭉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다는 섬 독도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1500년 전의 역사서부터 6.25 전쟁 직후의 기록 영상, 그리고 최근의 SNS 캠페인 자료까지 그야말로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고문서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뭐랄까 끊임없이 현재랑 부딪히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과연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 토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주장을 지켜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생생한 분투의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역사의 토대와 사람들의 분투.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 그러니까 독도가 항용 영토라는 주장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강력한 근거는 대체 뭔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던데요. 그렇죠. 무려 512년 신라 지증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학계에서는 보통 이 우산국이 울릉도하고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셈이죠. 5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전이네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옛날 기록은 좀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조금 더 명확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적인 기록은 없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훨씬 더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바로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인데요. 여기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산, 독도가 무릉, 울릉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 서로 눈에 보인다는 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해양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인공위성이나 레이더가 없던 시절에 한 지점에서 다른 섬이 보인다는 건 두 섬이 하나의 생활권 또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인식이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반포하면서 현대적인 법의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울릉도, 죽도, 그리고 석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는데 이 석도가 바로 돌섬, 즉 독도를 의미하는 당시의 언어 표현이었죠. 그렇군요. 신라시대의 복속 기록에서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지리적 인식,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까지 우리 쪽 기록의 흐름은 명확해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일본 측 자료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거의 스모킹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1877년에 태정관 지령 문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태정관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 지금으로 치면 총리실이랑 내각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막강한 권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아, 최고 권력기관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곳에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지도를 만드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던 중에 내무성에서 질문을 올려요.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해야 합니까? 하고요. 그러자 태정관이 조사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울릉도의 일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가 내린 공식적인 행정결정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와, 이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냥 지방관청 정도의 문서인 줄 알았는데 국가 최고 기관이 내린 결론이었군요. 그 외에 또 있나요? 지도도 있습니다. 1830년대에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 일본, 오키나와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했는데 여기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조선 본토랑 똑같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아예 글자로 써두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1905년에 일본이 럴 전쟁 중에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면서 자기들 영토로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문서랑 옛 지도를 통해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니 정말 탄탄하네요. 하지만 역사는 문서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평화롭던 섬에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게 바로 6.25 전쟁 직후였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피 끓는 이야기가 시작되더군요. 네. 나라 전체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혼란을 겪던 1950년대 초, 일본이 이 틈을 노리고 독도에 상륙해서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받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쟁 수습만으로도 벅차서 즉각 대응할 여력이 없었죠. 그 소식을 들은 울릉도의 청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독도 의용수비대 이야기죠. 저도 자료 보면서 이분들 이야기에 가장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군인도 경찰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평범했지만 또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대장이었던 홍순칠 씨 본인도 6.25에 참전했다가 무릎에 관통상을 입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전쟁의 상처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밭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 밭은 우리가 지키자. 와, 정말 비장하게 들리네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거의 맨몸으로 독도로 들어간 건가요?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었죠.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고 사비하고 울릉군민들의 십실반 후원금으로 총 몇 자루랑 식량을 구해 독도를 향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본이 세운 표지판을 뽑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뽑아도 계속 다시 와서 세우니까 홍순칠 대장이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팻말은 뽑으면 그만이지만 바위에 새긴 글자는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대원들이 가파른 동도절벽에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매달려서요. 한국령이라는 세 글자를 직접 정으로 쪼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도 독도에 가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글자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영상 자료에 나오는 가짜 대포 이야기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아니,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무기가 부족해서 나무로 대포를 만들었다니 영화 시나리오 같던데요? 영화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막사를 짓고 남은 통나무를 까맣게 칠해서 포신처럼 만들고 바퀴까지 달아서 그럴듯한 대포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면 위장 돕개를 확 걷어내고 조준하는 신용을 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을 쫓아내니까 일본 측에서도 한국군이 중화기를 배치했다고 보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지와 배짱이 정말 대단했네요. 하지만 모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실제 교전도 있었죠. 독도 대첩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요. 네, 1954년 11월 21일의 일입니다. 그 무렵엔 의용수비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마침내 경북경찰로부터 81mm 박격포 한 문이랑 포탄 100발을 지원받게 돼요. 그런데 며칠 뒤 일본의 무장순시선 헤쿠라호와 오키호 두 척이 기관포로 무장한 채 독도를 포위하듯 접근해 온 겁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홍순칠 대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원받은 박격포에 조준경이 없었어요. 조준경 없이 포를 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때 나선 사람이 명사수 출신이었던 서기종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감에만 의지해서 포탄 각도를 조절하고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까지 전부 빗나가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포탄은 얼마 없는데 일본 순시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대원들이 모두 절망하던 그 순간 다섯 번째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헤쿠라호의 선체 중앙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니까 일본 순시선 투척 모두 황급히 도망쳤죠. 소총과 낡은 박격포만으로 최신 무장 순시선을 격퇴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네요. 결국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확고해졌고 1956년에 국립경찰의 수비 임무를 인계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3년 8개월간 아무런 보수도 없이 오직 애국심 하나로 독도를 지켜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용수비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서경덕 교수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사운의 무대가 바다에서 전 세계 미디어로 옮겨간 느낌이랄까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걸 보고 서경덕 교수는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결심하고 사비를 털어서 뉴욕타임스에 독도 전면 광고를 싣기 시작했죠. 그런데 광고를 싣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광고 속 지도에 동해가 전부 일봉해, 즉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거죠. 아, 독도 문제랑 동해 표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요. 독도와 동해를 함께 알리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요. 이 캠페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Do You Know 캠페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 하단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죠. 이 광고는 대한민국의 네티즌 10만 명이 함께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거대한 시민 참여로 확산된 거네요.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병화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신들이 독도를 언급할 때 그냥 일본에 있는 섬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독도, 다케시마처럼 병기하거나 독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출처 표기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 역시 이스트 C로 병기하는 세계 지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승리들이 쌓이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죠. 자료를 보면 교과서부터 외교청서, 방위백서까지 거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던데요. 그들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핵심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저기 봐, 저 섬은 주인이 불분명한 분쟁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재판소에 가서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우리가 ICJ에 가지 않는 명확한 이유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ICJ에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누구 것인지를 가리는 절차잖아요. 우리가 ICJ의 피고 자격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독도의 영유권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굳이 재판정에 올려서 그 소유권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도둑이 제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하는데 집주인이 거기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결국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전략이군요. 자, 그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독도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죠.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평범합니다. 바로 독도를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가장 평화롭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방문했다면 혹은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SNS에 독도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쓸 수 있는 팁이 있더군요. 해시태그를 그냥 해시태그 독도라고 한글로만 쓰는 것보다 해시태그 독도나 해시태그 코리아 독도처럼 영문으로 함께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독도를 검색했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독도 사진과 영상이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디지털 영토 수호 활동인 셈이죠.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독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This is 독도, a beautiful island of Korea 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독도에 다녀온 분이라면 승선권을 버리지 말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겠네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문서 속 기록, 절벽에 새겨진 세 글자, 이름 없는 청년들의 포성, 그리고 오늘 SNS의 해시태그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시대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자료를 통해 독도의 어제와 오늘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역사가 응축된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그 역사는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도요. 네, 결국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과거의 기록과 헌신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아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21세기 초반의 대한민국이 독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본다면 그들은 어떤 기록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기록 속에 당신의 흔적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